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13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했습니다. 집권 세력에게 회초리를 들어도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잃고도 제1야당이라는 반전의 드라마를 또 연출했습니다. 한편 걸음마 수준이던 국민의당은 어엿한 제3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각본 없는 총선 드라마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새누리당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지도부가 전면 사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책임론으로 내용이 크게 번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자, 이제 이 책임론을 친박에 있다, 비박에 있다 이제 싸우면서 네. 다음 당권을 차지하려고 이제 한다면요. 네. 궁극적으로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모두가 책임이다. 비박은 우리가 더 책임 있다. 친박은 우리가 더 책임 있다. 청와대는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맹자가 역성행면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군주는 배고 민심은 물이다 하면서 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결국 이 백성의 마음은 무상이다. 일정치가 않다.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심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갖다가 포착하지 못한 부분에서요. 지금 향후에 보이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 부분을 책임 전가, 향후 당권 장악, 또 대권 장악 이렇게 간다면 큰 또 후속타를 맞을 겁니다. 네. 결국은요. 이번에 보면 김무성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 이래 친박과 비박에서 책임이 지어야 될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또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이 벌이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좀 민심이 돌아간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권력 투쟁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의 눈초리가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더 아프게, 더 크게 이제 질책하고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공천 파동이네, 어떤 캠페인의 잘못이네, 이런 전략상의 이런 그 잘못,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따졌을 때 일단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네. 담배값 인상시키고 증세 아닌 증세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파동에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돌아올 것이 40만 원, 50만 원 돌아올 적에 그 800만 봉급자를 느꼈던 게 다 표로 나타난 거고 그게 바로 분당에서 강남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야당들이 당선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친박 비박 계파 싸움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보고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로 공부해야 된다. 정말 비상대책위를 문자 그대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침에 사퇴를 하겠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앞서서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사퇴와 지금의 사퇴의 의미가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떠나는 뒷모습 박수 받으면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실 떠나는 게 밀려나듯이 또는 사과를 하면서 떠나야 한다는 것과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무성 대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새누리당 전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낸 거고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심판이 없었다고 하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는 더욱더 큰 채택이 왔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누리당에서는 정말 아주 쓰지만 귀한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너무 오만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새누리당의 오만을 야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응징을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통해서 경계를 심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지역주의와 패권주의에 포획돼 있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국민 주권을 이번에 선언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더 이상 그냥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당도 뭐 이렇게 즐기고만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 전체가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각오와 뭔 변화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커다란
혼란 속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국민이 심판을 내린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제1당까지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을 선언한 후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복당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불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그동안은 복당 심사를 통해서 무소속연대에 대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여서 소위 말해서 군기를 잡아서 줄을 세우겠다는 뜻이 강했는데 지금은 굳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122석인가요? 지금 현재 최종 그렇죠. 결과 제2당으로 전락한 네. 그리고 총선에 패배한 이런 정당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과반 의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 선 여당 내부의 체질 개선, 혁신과 변화와 반성을 보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던 무소속 연대에 포함되었던 몇몇 분들이 오히려 여당의 체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집 나간 며느리 취급받았던 그 유승민 그 후보인 경우에 이제는 이러다가는 여권이 대선에도 지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그 여권 지지자의 위기가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당내 구심력보다는 당심보다는 여당 지지자들의 민심에 의해서 여권 재편으로 나아가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여당 내 친박 비박의 쟁투가 아니라 예. 여권을 재편을 둘러싼 당심과 그리고 민심과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궁금한 게 이번 총선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던 게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 이 정도까지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180석까지 예상했던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면 언제쯤이었다고 혹시 보시나요, 민 원장님? 결국에는 가장 큰 그 점은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결국에 유승민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네.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소속에 탈당하게 하는 그 등록 마감 전날 예. 그날이 굉장히 그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봅니다. 표가 그날 후두둑 떨어졌다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요, 근본적인 바탕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라든지 각종 경제 개혁, 네. 또 복지 확충 이런 부분들이 3년 차에 이르면서 굉장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은 이 사실 경제 부분에서 현 정권이 기득권층을 위하여 네. 이 선거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아주 광범위하게 가졌고 실제 바닥의 그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에 대선을 보면 샌더스나 트럼프가 저렇게 약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이제 이 과거의 이념이나 지역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요. 각자 국민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정상적으로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을 안 일으켰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선거인데 네네네.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현재 경제라는 이런 바닥의 정서에 대한 부분을 무시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투표에 덜 참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20대, 40대가 저렇게 수도권에서 심판을 하자는 식으로 서울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그래서 여건이 이런 이번에 패인을 갖다가 분석하면서요. 마치 뭐 공천 잘못해서 그래서 여권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줘서 그랬다라고만 분석을 하면요. 이후에 대선에 또 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건이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정책이 청와대부터 있어야 된다 봅니다. 사랑보다 증오가 더 강한 감정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상에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정권을 견제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견제 여론이 5.5 대 4.5 이상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민심은 경고등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재벌과 기업들의 일하기 좋은 그리고 서민과 그 일하는 사람들의 구조조정만을 강요하는 그런 노동정책과 복지에 반하는 정책들이 제가 보기엔 결국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20대, 40대의 부동층의 거대한 민심이 있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정권 중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생겨난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좀 잃었던 거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앞서 나가서 무엇인가 선제적으로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했었기 때문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얘기를 하길 여야 1, 2당이 적대적인 공정관계에 있으면서 그냥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로는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관철시킨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남 탓하고 있다. 결국은 위기의 해법들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고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쌓인 거죠. 네. 그래서 제국이 무너질 때는요, 굉장히 요란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지난 3년, 2년여 동안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임계점을 넘은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그 폭주, 뭐 여당 견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무엇인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앞으로 1년여를 그 한 여당으로서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새누리당 참패 요인에 대해서 좀 각자 다른 입장을 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123석을 얻으면서 1당이 됐거든요. 뭐 수도권에서는 크게 선전을 했지만 호남 참패는 또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결국에는 수도권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뭘 하겠다, 뭘 잘하겠다라고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미래 비전 제시를 가지고 표를 모은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더 이제 얘기하면은 네. 어쩌면 반사이익으로서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예. 그러면서 결국에 호남에서의 그 전패에 가까운 저런 그 의석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예.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네. 향후 전국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내년 대선 국면까지 가기 위해서 예. 야권 연대 내지는 야권 통합 네. 그 정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대선 후보 단일화까지 앞으로 내년 그 대선까지 쭉 가야 될 네, 네. 그런 그 진로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저는 신기한 게 뭐 야권 연대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진짜 야권 연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단골 손님처럼 이렇게 항상 찾아왔었던 야권 연대가 이번에는 없이 치러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신기하게도 호남을 잃고도 일당이 됐다. 이번에요. 신기합니다. 이 네네. 새누리당이나 여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네네. 한국에서 이 정당들의 어떤 대립 구조가 그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선 이후에 아마 예. 80년대부터 그래 됐을 건데요. 이렇게 전국 정당화되는 이런 승리를 한 적이 있나라고 봤을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 중에 82석을 얻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3석을 얻었는데 영남에서 9석을 얻었어요. 네. 이 영남에서 3석을 더 얻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슨 충청, 그다음에 강원, 이 제주 등 이렇게 다 골고루 의석을 얻었어요. 예.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지역구도에 기대는 어떤 정당에서 보편적인 전국 정당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집권할 때도 보면 지역구도에 기대어서 지역연합 형태로 한마디로 DJP 연합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또 단일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됐지 전국 정당화돼서 이렇게 야권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돼 간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요 한마디로 이 지역 구도에서 스스로 좀 독립되어 간다는 겁니다. 호남에서도 2명이나 네. 전북에서도 지금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에. 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불어민주당- 구조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100석 확보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제1당이 됐단 말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1당이 된 것. 그것도 지금 야당인 보면은 상황에서 그렇죠. 일당이- 12년 만인데 거기다 집권당도 아니고 야당인 상황에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 과정이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네. 보면 이 가장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무기가 경제인데 예. 김종인 대표를 데려와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뭐 일부 물갈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공천 파동도 만만찮게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도 텃밭을 다 뺏기면서 네. 사실상 거의 몰락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수도권의 20대, 40대 유권자들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살려준 거죠. 네. 이런 된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도 5석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나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자라고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이 반사의 이익을 누린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크게 좀 반성할 바가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선거가 끝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오늘 하루만큼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고 싶고요. 하지만 그 격려와 성원이 끝난 다음에 이번 선거가 주는 야당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야권 분열, 야권 단일화 통합 이제 더 이상 선거 승리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하나의 그 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경제 실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반사 이익으로 그것을 그 이익을 본 측면이 야당에게 있는데 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도대체 야당은 어떤 경제 정책으로 자기의 지지층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즉 단일화와 분열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의 결과일 뿐이지 단일화와 그 야권 연대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을 민심은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곧 위기 속에서 정답이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층을 상당히 유실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것, 호남의 패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영남과 그 수도권 민심의 승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즉 전통적인 야당 지지 기반의 대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호남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합이라고 하는 전통적 구도의 지역과 이념의 구도를 넘어선 연대를 넘어선 소위 말해서 일하는 서민들의 경제 민주화와 그리고 복지 문제라고 하는 계층적 요구를 가진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을 수도권 중도층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바로 거기서 저는 호남에 대한 과도한 경쟁은 이제 국민의당이 실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기 지지 기반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교훈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권 연대 변수도 작용하지 않았고 지역주의 구도도 깨졌고 여러모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은 선거였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개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일단은 뭐 제1당의 대주주로서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 뭐 단단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워낙에 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호남에 가서 했던 발언들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보면 지난 대선 때 전국 득표 48%를 얻은 1위의 대권 주자가 호남에 가서 호남의 결정에 따라서 은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떠나서 지도자로서의 자세로 맞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얘기도 진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호남을 다 잃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본인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까 황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반사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대권 주자로서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보다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일당은 또 이당하고 다릅니다. 야당은 그야말로 반대를 통해서 자기의 입지, 자기의 주장들을 관철시키는 거지만 일당은 어찌됐든 책임을 본인이 먼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일당을 만들어줬던 국민의 명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게 거의 외나무 다리에서 고개하듯이 1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자세나 정무적 판단 가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대선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성과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또다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처럼 친노와 비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 세력 때 그 호남 지역 세력이라고 하는 야권의 재편을 둘러싼 그 헤게모니 싸움으로 전락하기보다 지금 부동층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야권의 체질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둘러싼 구구한 야당의 분열보다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야당은 야당 체질에 대한 긍정적인 그 토론과 논쟁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적에는 지도자로서
뱉은 말만큼만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은 네. 다시 또 기회가 온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 정계 은퇴 선언하고 불출마 선언하면은 네. 금년 말 내년 또 법 전국에서 언제든지 문재인 전 대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야권 상황이 아닌가. 네. 여기서 또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본인 지도자, 본인 당신이 다른 생각을 하고 약간 머뭇머뭇거릴 경우에는 진짜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저는 네. 그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머뭇머뭇 또는 그보다 오히려 또 이번 그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좀 드러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번 선거에 문재인 전 대표의 네. 공로가 있죠. 예. 호남에서는 그렇게 그 패배는 했지만 예,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건 움직임으로써 수도권의 친노 범친노의 젊은 표의 어떤 결집은 있었다. 예, 예. 그게 사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어떤 그 실정과 맞물려서 네. 이렇게 그 122석에서 80석을 넘게 하는 석권하는 이런 결과가 네. 왔다는 데서 문재인 전 대표 공로가 분명히 있죠. 네, 네. 근데 이 공로를 고리로 네. 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3당 국민의당이 이제 출연했다라는 것 또한 되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더 신기했던 거는 비례대표 의석, 정당 투표율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당초 한 8번 정도까지도 좀 과하게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3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살아난 분위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 정당이라던가 특정한 사람의 대선을 위한 정당으로 폄훼해서 안 될 것 같고 야당이 한 일 주체로서 당당히 존재감을 인정받은 것 같고 네. 또 상대 제1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서 실체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 대표에 있어서 정당 득표만 가능했고 지역구 선거에서 그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 보면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에 의한 반사 이익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원래 얘기했던 국민의당이 추진했던 인물과 정책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제 호남 정당으로서의 대주주 역할을 했던 호남의 그 중진 의원들로부터 대선을 앞둔 야당 재편에서 휘둘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에서 당 대표로 그리고 3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 대표는 인물과 정책으로 새로운 정치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의 지지가 충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예. 사실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역이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다. 진보 보수 뭐 영호남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표가 결집력과 충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 유권자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를 지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하고 새누리당이 실망해서 제3의 길로 제3의 대안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 어떤 이념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가 굉장히 약한 표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1년여 동안에 얼마나 충성도 있는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네. 지금 뭐 겹겹이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남 사람이 아닌데 호남 정당의 지금 대표로 있는 거고 대선 주자로서 그 길을 뚫고 나가야 해요. 노회한 호남의 중진들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대선 때까지 가느냐.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새 정치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국민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버텨서 위기가 많았는데 38석을 얻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죠. 네. 다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이 전향적이냐 대형적이냐라고 바라봤을 때 한 지역에서 저렇게 이 28석 중에서 23석을 얻어서 나머지 지역에는 전국에서 2명을 당선자를 낳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지역 정당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당 비례대표에서 득표에서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역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 정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이 지역 정당화가 돼버린 현실에 있어서 과연 동계나 호남의 대주주들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이 대선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예. 지금까지 보면
호남의 전략은 단순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호남 텃밭을 가지고 있고 영남의 표 많은 PK 지역에 우리한테 좀 뚫릴 만한 지역에 후보를 내세워서 그걸로 계속 도전한다라는 이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했고 그다음 문재인 전 대표가 될 뻔했고 또 이번에도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다 PK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과연 어떤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지 않으면서 반대 지역에 한 명을 골라서 우리 호남이 밀고 간다라는 이런 어떤 이 틀을 시스템을 극복하면서 실질적인 전국 정당화, 전국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는요. 그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극복해 가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저당이 38석을 가진 정당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캐스팅 보트를 던지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과연 호남의 이 핵심 지지층이 꽉 네. 지금 이 안철수 대표 뒷덜미를 잡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쉽게 던질 수 있겠느냐.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강경 경쟁을 할 거다. 선명 경쟁을 할 거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민 원장님의 말을 들었는지 더 겸허히 노력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진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많이 그렇죠. 좀 해소됐다.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말 이 무거운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네. 한번 딱 일순간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전라북도의 정운천 장관, 네. 전라남도 순천의 이정현 의원의 재선, 네. 대구의 김부겸, 또 대구의 홍일학, 그리고 부산의 그 민주당의 오인방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주의의 그 높고 높은 만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주의의 벽을 네.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삼수하고 사수하고 삼전사기하고 끝에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결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또 정당 구조가 지역주의 벽을 넘어서 정말 정책과 이념과 노선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다음 총선에도 네. 그 다음 총선에도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네요. 특히 김부겸 의원의 그 후보의 선전은 괄목할 만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핵심적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구 경북의 영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산다는 수성갑에서의 김부겸 대표의 놀라운 선전은 제가 보기엔 김부겸 개인을 넘어서 야권 전체에 대해서 대선 주자 반열로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지게를 지고 태백산맥을 옮기는 듯한 그런 그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 참 찬탄과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도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무려 11명이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야권 무소속이 둘, 그다음에 여권 무소속이 한 7, 그리고 이제 2명은 야권이 지금 더민주당에 가깝다기보다는 과거에 진보 정당에 가까운 울산 쪽에 2명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장을 앞으로 선출을 하려면 이제 일당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이제 이런 여권 무소속 7명을 영입을 해서 네. 122석에서 129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야권은 지금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입당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무소속 네. 입당을 다시 무소속을 버리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하지 않겠다 약속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해찬 의원 정도는 돌아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무소속이 거의 울산에 2분 빼놓고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무소속을 영입해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과정을 가는 부분은 뭐 이해는 갑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겸허하게 가야지. 자, 일당을 뺏겼는데 사실은 뭐 여권의 무소속이기 다 우리 당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마치 당당한 듯이 해가고 네. 또 앞으로 보궐선거를 거쳐서 결국은 또 과반수를 채워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이번 선거에 대한 반성보다도 앙심을 품고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가면요. 그건 내년 대선에 더 크게 패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모든 행동들을 겸허하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속 입당을요. 필요는 하지만은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 그런 고려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반성을 하고 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 진박 쪽에서
어떤 리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김무성 대표 사퇴하고 뒤에서 마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예. 지금 최고위원회가 거의 이제는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위도 마땅한 얼굴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나 고려들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만약 그 틀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또 비박과 친박 간에 서로 이렇게 내부적인 또 골마가는 게 더 가중이 될 테고 점점점 해결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소속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부에 어떻게 비상한 어떤 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소속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뭐 이것저것 고려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을 왜 무소속을 뽑아줬습니까? 새누리당이 안 주겠다는 사람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잘못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저희가 공천을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을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게 순리고 그 안에서 다음을 개척해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해서는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돼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얘기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충분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권 잠룡들의 명함도 엇갈렸는데요. 먼저 오세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좀 향후 행보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예. 상대적으로 야권에 승리한 그 정세균 후보를 그 야권의 대표급 킹이나 킹메이커급으로 결국 올려주게 되는 네, 거고 네.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인 김부겸 후보를 예. 킹이나 킹메이커급으로 올려주면서 네. 본인들은 갖다 대표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야당은 어떤 그런 킹이나 킹메이커들의 여러 가지 그 생활들이나 그 살아오는 것이 굉장히 인적 자원의 풍년을 이뤘다. 네, 네. 지금 잘 알려진 김포 갑의 김두관 전 지사, 그렇죠. 이장에서부터 도지사까지 되고 네. 일종의 그분은 이제 이게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네, 장관과 국회의원과 이제 그 도지사까지, 시도지사까지 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여성 네. 지역구 5선의 기록을 달성한 네. 이게 비례대표 5선은 김종인 대표가 신기록이고 예. 여성 지역구 5선은 추미애 의원이 신기록을 달성했죠. 근데 박영선 의원도 4선의 관록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지금 인적 자원이 풍부해지는 그런 네. 야당의 즐거운 비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없이 바람 앞에 무너지는 거 보면 네. 이렇게 그동안 거론됐던 뭐 1, 2, 3위의 여당의 후보들이 정당 지지를 제외한 개인적인 지지는 실제로 그렇게 강하고 크지 않는 건 아닌가. 따라서 여당의 프리미엄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점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책과 자기 내용, 그리고 자기 정치를 통해서 비전을 쌓아나가는 것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선 주자로서의 리더십을 키우는 길이다. 여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리더들 개인의 리더십과 자질을 키우는 비전을 키우는 일들도 동시에 병행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맞는 말씀인 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잘 보면은요. 한 10년 동안 박근혜 마케팅 하나 가지고 다 써먹고 워낙에 그게 파워풀한 그 선거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과 사진 걸어놓고 선거 그냥 끝내는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지금의 대선 주자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포스트 박의 정치 리더 네. 그리고 캠페인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거의 만들어내지를 못하면서 내부의 그 역량을 소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회라고 하는 게 계속 그게 이어졌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개발해내고 인물이 다시 뭐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 자기 내부의 그 역량을 키우는데 좀 소홀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주 강한 그 국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민 원장님께서 야당은 즐거운 비명이라 했는데 지금 여당은 대권 잠룡들이라는 분들이 다 떨어져서 혹시 지금 남은 반기문 대망론 다시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또 드는데. 나올 겁니다. 네. 또 나올 거고 다만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 종류는 좀 달라져서 나오겠죠. 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이제는 개헌이 물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마당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국민한테 돌 맞아 죽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개헌이 물 건너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으로 바로 직행인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친박이 그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설정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제 좀 더 이 디테일하게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반기문 사무총장 대통령, 뭐 실세 총리 해서 이원 집정부제 구조로 놓고 본 거 아닙니까? 예. 자, 여기에서 과연 여권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경력과 이력과 또 국민의 지지하는 어떤 부분들을 쌓아가면서 된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야당의 지금 후보들에 비해서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러느냐. 여권은 그 특성상으로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이인자를 키우지도 않고 또 이인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자, 새누리당은요, 이 내년 대선을 이기겠다고 무리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갈이를. 지금 50대 초반 되는 뭐 나경원, 예. 뭐 원희룡, 뭐 남경필 이런 유의 그 인물들을 갖다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키우는. 발굴해서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되고 토론이 되려면 그 언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예. 지금 제대로 토론이 될 만한 언로가 있습니까? 누구든 보수가 한 명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는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자생력을 가지도록 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지. 인위적으로는 저는 어려울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여권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대통령의 역할로 주어진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김태호 의원을 그 정운찬 총리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했는데 청문회에서 안 먹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반기문 총장부터 지금 강 소장이 언급하신 나경원부터 개혁 이 다음 세대 교체 네, 인물들까지 골고루 또 있긴 있네요. 네, 뭐 물갈이, 세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전국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연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문장의 짤막한 총선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대변인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에는 20대 국회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번 입장 표명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변인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맞다고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신동철 비서관은 공직자의 사퇴 시한 직전까지도 대구 지역 친박 후보 재배치설과 맞물려 총선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신 비서관은 그러나 이미 총선 이전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그만둘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선거 책임의 여파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쇄신을 위해서 정무라인 등 비서진 개편과 개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개각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어떤 카드로 이 전국을 돌파하게 될까요? 저는 청와대가요, 이 일을 유체이탈 합법처럼 남 이야기 할 듯 할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여당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이나요.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청와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라는 네. 부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할 걸 해야 그다음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청와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한 경제나 각종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근본적으로 180도 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180도 턴이 된 게 많은데 지금 또 180도 턴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각이나 또 참모들 중에 문제가 언론을 차단하고 있고 이 지지율로 이렇게 관리해온 모든 걸 집중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를 보면서요. 지금 근본적인 며칠 동안 좀 생각을 잘 해보고 한 번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그 정치권에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친박만이 아닌 친박과 비박, 나아가서는 야당과 국회를 일하는 동반자로 여기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여당의 차기 대선이라던가 국정 운영의 변화보다는 TK 지역의 대통령 퇴임 후 안정적 발판을 위해서 현재 국정 운영 스타일을 고수해서 TK를 더욱더 대통령의 직할영주로 만드는 그런 것을 감화하는 기존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우려와 전망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심각한 평가 속에서 전망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가요. 지금 보면은 제1당이 보통 보면 이제 국회의장 배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 모습도 어떻게 좀 달라질까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 네. 청와대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눈도 이제 확실히 바뀌어야 달라져요. 되는 거죠. 네. 근데 설사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죠. 결국에 친여 무소속을 입당시켜서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한다고 한들 그러면 원안이 의사진행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과반이 안 되는데 무슨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예. 설사 친여 성향의 국회의장을 억지로 옹립을 시켜서 여기 직권 상정을 수없이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대 때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했고 네. 16대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의원 꼬주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청와대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입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내용과 함께 향후 전국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